이제 그 밖의 윤리설을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스토아학파하고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자연법 윤리설이라는 겁니다. 자연법 윤리설이라는 건요, 칸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즉, 인간에게는요, 원래 타고 태어난 세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보존, 그리고 종족의 보존, 그리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의 파악, 이런 거래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윤리적인 행동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본성을 실현하는 행위들, 그런 걸 윤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자기 보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들, 예를 들어 몸을 다치게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행위들은 나쁜 행위고, 스스로를 잘 보존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하겠군요. 그 다음엔 종족을 보존한다라는 거니까 같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 이런 건 나쁘다고 볼 거고요. 그리고 신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그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나 토머스 아퀴나스는 신학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하고 되게 비슷하게 그 의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며, 그런 세 가지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들을 어떻게 현실의 원칙과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와 사회에 위기가 있는데도 그걸 모른 척하고 자기를 보존한다? 혹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맞고 있는다? 이런 것들은 사회 안에서 실천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게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조금 주목해 주세요. 제가 해마다 시험 문제 몇 개씩을 맞춰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걸로 해보죠. 요나스의 책임윤리라는 거요. 이 윤리 이론 부분은요, 시험 문제를 함부로 내다간 큰일 나는 곳이거든요. 이론들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못 내놓으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시험 문제 못 낼 것 같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나스의 책임윤리라고 요즘 뜨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결정해봤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시험 끝날 때까지는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물론 다른 출판사의 저자들도 제 인강 듣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를 참고를 합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종종 보면 그래서 다른 출판사의 저자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도 뭐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자고요.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그 윤리설들이 대부분 윤리적 행동을 행위의 의도에 초점을 두려고 하잖아요. 특히 칸트 아저씨가 대표적입니다. 행위의 의도가 좋다면 그건 선량한 행위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이 가진 한계는 의도는 좋았지만 행위의 결과가 나빴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스라는 사람은요, 행위의 의도만큼이나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스라는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우리의 현재의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의 영향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쌩쌩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윤리는
그런 과학기술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뒤처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윤리라는 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즉, 인간의 행위는 좋든 싫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태나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자, 의무감을 가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도덕적인가 아니면 윤리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도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책임을 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요나스의 책임윤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새로운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의의를 가질 겁니다. 이번엔 리부어의 사회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스포츠 윤리학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저희같이 교재를 출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리부어의 사회윤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2019년도에는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요나스의 책임윤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윤리 이 정도를 수록을 했죠. 리부어의 사회윤리는 일부러 뺐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나? 그런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정말 아쉽죠. 매년 교재를 다시 만드는데 리부어의 사회윤리를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뺐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와. 원통합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공부는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부어의 사회윤리를 보겠습니다. 리부어의 사회윤리를 공부하기 전에요, 먼저 잠깐 다른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헨리 타이페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폴란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 야영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을 모았어요.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그룹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팀, 백팀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경쟁적인 과제를 수행시킵니다.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달리기, 줄다리기 이런 것들, 기마전 이런 걸 시켰겠죠. 그런데요, 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은 사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룹도 무작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슨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자기 그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 같은 걸 가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성과를 굉장히 과장하고 다른 팀의 성과는 업신여기고 폄훼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요, 그냥 이 집단이 우리들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똘똘 뭉치고 저 집단은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헨리 타이펠은 이 실험 끝에요, 아이들의 그런 경향을 집단 내 평양 혹은 내 집단 평양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건 약간 농담 비슷한 건데 아니, 이런 정도를 무슨 실험까지를 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체육대회 하는 장면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체육대회라는 걸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대항이면 또 몰라. 그냥 짝수반은 청팀, 홀수반은 백팀 이렇게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치른 적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오히려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팀을 나누어도 아이들의 경쟁심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미친 것처럼 청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자기 팀을 응원하죠.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장면만 봤어도 이런 정도의 연구는 쉬웠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사례가 리부어의 사회윤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부어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속한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한답니다. 그건 아마도요. 인간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면 그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찰 아저씨들을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자기 팀에 불리한 상황이면 심판에게 떼도 부리고 억지도 부리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심판 몰래 반칙도 할 거고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윤리 교사들을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예비군 복만 입으면 예비군 훈련 언제 끝나냐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휘파람 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게 바로 리부어의 사회윤리라는 겁니다. 이제 PPT를 좀 보실까요? 리부어에 따르면 사회와 집단은 윤리적이지 않답니다. 사회와 집단은 언제나 정치적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사회나 집단이 부도덕하다라면 개인의 도덕성은 언제나 약화된다, 망가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윤리성보다는 그 사회의 구조, 사회의 제도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은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이기심은 개별적으로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는 집단의 형태가 될 때 더욱 심각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5명짜리 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을 때는 한 반에 20명 정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5명 정도가 오는 반을 5번을 연속으로 수업한 교실하고 그리고 20명 정도가 오는 반을 한 번 수업한 교실하고 어느 쪽이 더 더러울 것 같습니까? 5명이 오는 반 5번 수업하면 25명이 왔다 간 거고요. 20명이 한 번 다녀간 교실은 20명이 왔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20명이 다녀간 교실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먹었던 과자 봉다리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음료수 흘린 거 닦지 않고 그냥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개인의 이기심은요, 집단의 형태로 있을 때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익명성의 효과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겁니다. 사회정책과 제도, 이게 중요하다. 개인의 도덕성이 올바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사회의 정책과 제도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한계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질서와 도덕성이라는 것을 약간 혼동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질서의식인가 아니면 도덕성인가?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도덕성이 제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덕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같은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즉, 처벌과 같은 형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용인하는 그런 결과도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리부어의 사회윤리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보죠. (2019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응시하셨던 분들을 깜짝 놀라킨 문제죠. 이런 문제 몇 문제만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카페에 댓글을 남겼는데 스포츠 윤리학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이다. 헬이다 헬. 그런 식으로 댓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와봐야 과목당 꼴랑 2문제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오랜만에 하신 분들, 즉 공부를 잘 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 2개가 나오면 머리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틀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권투를 좋아하는데 권투도 똑같더라고요. 상대방하고 스파링을 할 때 제 주먹이 한 2번 헛나가잖아요. 그리고 카운터를 한 2대 맞고 나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마치 제가 가진 기술이 모두 다 들통난 것 같고 실력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전체가 망가집니다. 나중에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 제 스파링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제 모습이 멍청멍청,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죠. 상대방 얼굴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주먹을 못 내고, 그리고 몸이 뻣뻣하니까 상대방 주먹이 다 보이는데도 그걸 맞고, 조금만 더 대범해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범함이 필요해요. 한 2방은 맞는 거지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겨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 점도 안 잃고 퍼펙트하게 이깁니까? 몇 대는 맞고 몇 점은 손해를 보는 거지.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문제는 쿨하게 틀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이거 나 모르는 거네. 찍어. 그리고 아는 걸 맞추면 되는데 모르는 걸 풀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했거든. 보자고요. 보기의 상황과 관련된 학자와 그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 학생 선수 A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교칙을 준수합니다. 다친 친구 대신에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축구 경기만 하면 상대 선수를 심판 모르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반칙을 합니다. 상대 선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그런 팀의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연구한 학자와 이론을 찾아봅시다. 1번,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 이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막스 베버는 책임윤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2번째, 요나스의 책임윤리. 네, 요나스는 책임윤리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부어의 사회윤리. 답은 이거네. 그 다음엔 나딩스의 배려윤리. 나딩스 말고도 배려윤리를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딩스인 거죠. 자, 답은 금방 나왔죠. 그 답이 금방 나온 이유는요, 금방 공부했었으니까 나온 겁니다. 이게 내일도 3일 후에도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공부지 인강을 듣고 덮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잠깐 주목.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인데요. 인강을 듣기 전에 먼저 본인이 책을 한번 읽기. 그 다음에 인강 듣기. 인강을 다 들은 후에 책을 한번 더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결됐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그 다음날 문제 풀기. 당장 풀기 없기. 당장 풀면 답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공부가 된 것 같지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풀리네. 그러면 공부가 된 거고, 안 풀리네. 그러면 복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도덕 원리들 혹은 윤리설들은요, 형식이나 도덕적인 원칙을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현실의 원칙하고는 잘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칸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윤리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요, 최근에 배려윤리라는 것이 제안되고 있어요. 배려윤리라는 건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존재들인 사람들은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나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흉악무도한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칸트는 흉악무도한 사람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그걸 고려하지 말고 우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라. 그게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원칙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을 건질 거예요. 그리고 흉악무도한 놈이 기어 나오려고 그러면 발로 차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려 윤리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원칙, 현실적인 감정,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더 많이 배려해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배려 윤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하고는 잘 맞아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도덕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하면 결국은 원칙이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금방 봤던 책임윤리와 함께 이 담론윤리도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만약에 책임윤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건 시험 문제 까다롭게 내겠다라는 거고요. 담론윤리를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하는 건요, 문제를 까다롭게 내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윤리적인 규범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그걸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 이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원주의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원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원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면 사회의 안녕이나 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원리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이익이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상호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는 거죠. 그걸 담론을 가진다, 담론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은 그 담론은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을 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의 가치나 아니면 행위의 원칙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정치와 관련한 토론 같은 것들을 TV에서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한다고 해도 하나의 합일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건 아시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발 양보하고 그래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래? 그래 그거 먹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담론 윤리가 과연 실천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현실 안에서 실천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담론 윤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다라는 건 결국은 가치가 서로 충돌했다, 서로의 욕구가 서로 충돌했다, 이런 문제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가치가 충돌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면 이 1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충돌했어. 문제가 생겼네. 그걸 해결하자라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가치의 충돌이 왜 일어났는가?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겠죠.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접하게 돼요. 나는 페어플레이를 할 거야. 스포츠맨십을 실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도자가 뭔 개소리냐. 이겨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네가 좋은 학교를 갈 거 아니냐. 너 이겨야 임마. 나도 지도자가 위신이 설 거 아니냐 임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오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겨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금이 이만큼 생기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더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성공하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야 돼.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선량하게 행위를 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치 충돌의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제발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장난하듯이 술술 얘기를 했잖아요. 뭔 개소리냐. 이겨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스포츠 윤리학을 공부하시는 게 맞지. 하나하나 다 외우고 그걸 기억에 남기려 하고 하면 스포츠 윤리학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치게 돼요. 공부까지도 지루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5과목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스포츠 윤리학이 가장 쉽고 어느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을 빼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도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녀석이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인데 질문을 또 해요? 그럼 엄청 뭐라 그럽니다. 너 지금 나 놀리냐?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 뭐 이런 건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맥락만 이해하시면 저절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치의 충돌을 경험을 하는데 그 가치 충돌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개인의 마음속에 성공해야 돼. 그런데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돼. 이런 걸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와 승리를 위해서 몸이 부딪히고 그러다 감정이 상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심하면 싸움도 나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도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선수와 나와의 갈등, 아니면 선수와 지도자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인종의 문제, 아니면 다문화 사회의 문제, 아니면 뭐 여성에 대한 차별, 여러 가지 경우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살펴보면 됩니다. 간단히 한 가지 경우만 예를 들면 아빠는 호주 사람, 그리고 엄마는 한국 사람, 그리고 그 아이의 태어난 아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아이는 호주 사람 아빠의 영향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의 예의 발음 이런 건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가 커서 스포츠맨이 되고 특정한 스포츠팀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한 위계 질서? 그런 것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된대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겠죠, 뭐. 경우에 따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죠. 한일전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요. 다른 나라 선수들끼리 경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가 바로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나오면 그냥 점수를 주겠다고 내는 거니까 꼼꼼하게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굳이 막 깡그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끝으로 1강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내용이 문제로 나왔네요. 제가 1강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팁이에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이 문제를 보시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 그렇다면 스포츠에 참여를 했는데 란 뜻이고요. 그런데 도덕적인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나는 승리해서 큰 상금을 받을 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스포츠맨십을 지켜야지. 이렇게 가치가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죠? 자, 1번. 주어진 윤리적인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보자. 결과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의무처럼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이론을 고려해 보자. 그 다양한 윤리 이론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지금 옳을까? 그걸 고려해 보자. 세 번째, 윤리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재판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자. 되게 이상하다. 재판자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문제는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상황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어떤 판단과 평가를 해줄 또 다른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라는 건데 정작 그렇게 되면 윤리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도덕적인 원칙, 윤리적인 원칙,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주관성도 없고 남의 의견에 그냥 마구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3번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윤리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도덕적인 규칙과 결과의 공리성. 공리라는 말은 아까도 나왔는데 이익의 양을 늘리자라는 거였죠. 즉, 목적론이나 결과론처럼 공공의 이익을 늘리자.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행복과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이건 틀린 말로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겠죠? 아까 본문에서요. 가치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윤리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 외운 문장이나 단어가 똑같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실제 스포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스포츠 현장에 녹여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는 것이 이 스포츠 윤리학의 공부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습니다. 제가 했던 잔소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 공부가 쉽게 되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나잖아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다고 강의를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주 많이 반복하면 공부가 될까?
공부는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강의를 한번 듣고요. 한참 그 강의의 내용을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고민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엉키니까 하나의 작은 단원 정도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약간 헷갈리네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골라서 강의를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 시험 내에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공부도 끝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강으로 넘어가죠.